그때였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 지연의 목소리와 흡사했습니다. 혼란스러웠죠. 귀를 벽에 더 가까이 대었습니다. 민우 씨에게 절대 비밀이에요. 알게 되면 너무 상처받을 테니까.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이 사연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함께 해주세요. 보고 듣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강민우는 호텔 VIP 회의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그의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원장에서 정년퇴직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의사로서의 그의 명성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그는 이제 여러 병원과 제약회사의 의료자문역을 맡으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신약 개발 컨퍼런스는 정말 중요해요. 아버지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아들 지훈의 말에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6세의 지훈은 글로벌 제약회사 GSK의 한국지사에서 연구개발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의학의 길로 들어선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걱정 마.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게. 회의 시작까지는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료를 검토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림프종의 최신 치료법은 표적 면역요법이에요. 특히 이 특수 약물 임상시험은 상당히 유망하다고.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아내 지연의 목소리와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늘 친구와 만난다고 했을 텐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귀를 벽에 더 가까이 대었습니다. 이 치료법에 대해서는 민우 씨에게 절대 비밀이에요. 알게 되면 너무 상처받을 테니까요. 순간 민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비밀?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지? 민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 오랜만이야. 건강해 보이는군. 민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랜 친구인 윤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제약회사 연구소장으로 오늘 컨퍼런스의 주요 발표자였습니다. 윤호야. 반갑다.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옆방에 가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회의실로 이끌었습니다. 슬슬 시작할 시간인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 민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냐, 그냥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어.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지만 민우의 귀는 계속해서 옆방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발표자의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계속해서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강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런 질문에 민우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참석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2시간의 긴 회의가 끝나고 민우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방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옆방 문 앞에 서자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던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의 오랜 친구 소영이 나왔고 그 뒤로 지연을 닮은 낯선 여성이 따라 나왔습니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여성은
지연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약간 더 젊어 보였고 눈매가 조금 달랐습니다. 강 원장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소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지연과 지훈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아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지연은 낯선 여성을 보자마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떨어졌고 복도에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은아,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공포,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 여성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복도 전체를 채웠습니다. 지훈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라 불린 여성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알지 못했던 비밀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제 막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지연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다른 일정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의 불편한 대화 시간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우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신발을 벗는 동안에도 지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의사로서 평생을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습관이었습니다.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소파 팔걸이를 꽉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은이는 내 이복 동생이에요.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셨을 때 생긴 동생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죠.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셨어요. 우리 집에서는 하은이의 존재는 언급하지 않는 비밀이 되었죠. 민우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배신감까지. 결혼 초기부터 아내가 숨겨온 비밀이라니.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 초기에 말하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당신 집안은 3대째 내려온 명문 의사 가문이었고 체면과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시했잖아요. 당신 부모님은 내가 완벽한 배경을 가진 며느리이길 바라셨고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얼마나 가문의 체면을 중요시했는지 기억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40년이란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은 씨는 언제부터 미국에 살았던 거예요?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녀의 남편 김동혁 씨와 함께요. 하지만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 문제가 생겼어요. 강남에 있는 의료시설 부지 소유권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죠. 민우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호텔 컨퍼런스 옆방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왜 민우 씨에게는 비밀이라고 했죠?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은이가 악성 림프종으로 투병 중이에요. 최근 미국에서의 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한국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 상담하러 왔어요. 소영이 의료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있었죠. 그래도 내게 말했어야 했어요. 내가 의사잖아요.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했어요. 내가 평생 숨겨온 동생의 존재를 이런 상황에서 알게 되면 민우는 갑자기 너무 지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의지했던 아내가 자신에게 이렇게 큰 비밀을 숨겨왔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지연의 이야기에는 뭔가 빠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시간 좀 낼 수 있나? 커피라도 한잔하자. 윤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하은 씨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호의 손가락이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셋은 같은 의대 동아리였어. 윤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연이와 하은이는 이복자매였지만 학교에서는 그냥 친한 친구처럼 지냈어. 아무도 그들이 자매라는 걸 몰랐지. 민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호와 지연, 그리고 하은, 그들 셋은 대학 시절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연은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하은 씨에게는 아들이 있어. 윤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진이라고. 올해 34세야. 의료기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 민우는 놀라움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34세라면 하은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낳은 아이였습니다. 서진이의 아버지는? 민우의 질문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윤호의 눈에 슬픔이 비쳤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 12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의학 컨퍼런스에서 그는 낯선 한국계 여성 환자를 진료했었습니다. 그 여성은 하은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하은 씨가 12년 전에 보스턴 메디컬 센터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나? 윤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웠습니다. 40년의 비밀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우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 외출했고 민우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우 선생님 맞으신가요? 저는 서진입니다. 하은,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민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호가 언급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34세 의료기기 엔지니어. 민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깔끔한 차림새에 지적인 인상을 풍겼습니다. 눈매가 윤호와 닮아 있었지만 민우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민우는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상태신가요? 임프종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서진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미국에서의 치료가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수 의료 장비를 연구하게 됐죠.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장비를요. 민우는 전문가적인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연구 내용에 대해 물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의학 분야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단지 한국의 훌륭한 의학자라고만 하셨죠. 민우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윤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우가 문을 열자 하은과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남성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 하은의 목소리는 지연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제가 김하은입니다. 이분은 제 남편 김동혁이에요. 민우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동혁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민우를 향한 그의 태도는 처음부터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올 필요가 없었는데 동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 하은이 남편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여보, 제발. 민우는 불편한 공기를 느꼈지만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하은에게 건강 상태를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검사 결과지를 가져오셨나요? 대화가 이어지던 중 갑자기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내 그녀는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즉시 하은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랜 의사 경험이 자동적으로 발동했습니다. 그는 하은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살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요. 민우가 서진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은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민우는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하은을 맞이했고 민우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검사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CT와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자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은의 상태는 단순한 림프종이 아니었습니다.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간 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림프종이 아닙니다. 간 기능 저하와 함께 염증 수치가 매우 높네요. 이전 치료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킨 것 같습니다. 동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요. 민우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치료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한국에 머물면서 집중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어요. 동혁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치의가 있어요. 하은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동혁 씨, 제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윤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걱정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이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어.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서진과 윤호의 놀라운 닮음을,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모양, 심지어 같은 손짓까지.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윤호와 서진을 가리켰습니다. 서진아, 이분이 내 아버지야. 민우의 머릿속에서 천둥이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윤호와 하은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비밀이 34년 동안 감춰져 왔다니.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동혁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40년의 비밀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민우는 하은의 의료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밤에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민우의 눈은 빛났습니다. 40년간의 의사 생활에서 길러진 그의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민우는 미국에서 가져온 하은의 의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여러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그의 눈썹이 점점 더 찌푸려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오진이야. 하은의 상태는 단순 림프종으로 진단돼 왔지만 민우가 보기에는 그녀의 증상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간 기능 이상, 비정상적인 혈액 수치, 그리고 면역 체계의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 림프종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견은 치료 내역이었습니다. 동혁이 하은의 치료비를 최소화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렴한 약물로 대체된 처방, 필수 검사의 생략, 그리고 최소한의 입원 일수. 민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동혁은 아내의 건강을 그렇게 소홀히 했을까요? 그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하은의 새로운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희망의 빛도 발견했습니다. 하은의 혈액에는 특이한 항체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는 민우가 10년 전 개발에 참여했던 실험적 치료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거야, 이게 해답이 될 수 있어. 민우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즉시 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호야, 우리 당장 만나야 해. 하은 씨를 위한 치료법을 찾은 것 같아. 두 사람은 병원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윤호의 얼굴은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서진이와 밤새 이야기했어. 윤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4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너무 힘들었어. 민우는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은의 의료 기록과 자신이 발견한 것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은 씨의 상태가 정말 심각해. 그런데 내가 개발했던 실험적 치료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윤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럼 하은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우선 동혁 씨를 설득해야 해. 그가 하은 씨의 치료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 윤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슬픔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동혁은 처음부터 하은이의 건강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었어. 민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 윤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나와 하은이는 깊은 관계였어. 그런데 내가 중요한 의학 연구로 노벨상 후보에 오를 기회가 있었지. 하은이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내 경력에 방해가 될까 봐 임신 사실을 숨긴 채 떠났어.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하은이는 미국으로 가서 동혁을 만났어. 그는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였지. 그들은 결혼했고 동혁은 서진이를 입양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 윤호의 말이 잠시 끊겼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하은이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상당해. 특히 강남의 의료 시설 부지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 동혁은 처음부터 그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 민우의 가슴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동혁이 하은의 치료를 최소화했던 이유, 그가 한국에 오는 것을 꺼렸던 이유, 그리고 그가 민우와 윤호를 경계했던 이유까지. 하은 씨가 완치되면 동혁의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겠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는 의료 윤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은의 치료 결정권을 서진에게 넘기는 법적 절차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의 제안으로 하은은 그가 자문하는 병원의 특수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 병원 보안 카메라가 수상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동혁이 하은의 병실로 몰래 들어가 링거 주사액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우는 보안 모니터를 보는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환자를 위해 내가 발견한 모든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 파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끔찍하군요. 그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이제 그는 하은을 지키고 동혁의 계획을 막아야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그의 직감은 결코 그를 배신하지 않았으니까요. 봄볕이 따스하게 비치는 병실에서 하은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던 그녀가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우의 특수치료 프로그램이 놀라운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사람을 살렸다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동혁 아버, 아니, 동혁 씨의 불법 행위가 모두 밝혀졌어요. 서진은 여전히 윤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생물학적 아버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동혁은 하은의 병세를 악화시키기 위해 그녀의 약을 조작해왔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보안 카메라는 그가 하은의 링거 주사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는 장면을 명확히 포착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은이 사망하면 그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끔찍한 일을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우는 지난 몇 주 동안 하은의 회복을 지켜보며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진료 차트를 작성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 복잡한 가족사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 윤호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팔에는 화사한 꽃다발이 안겨 있었습니다. 윤호의 눈빛은 40년 전의 젊은 의대생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은아, 이제 모든 걸 다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 윤호는 하은과 서진에게 40년 동안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하은의 임신 소식을 듣지 못했던 이유, 그가 수십 년 동안 그녀를 찾으려 했던 노력들, 그리고 그가 매일 밤 아들의 이름을 불렀던 외로운 시간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오랜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요. 그때 내가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민우는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복도에서 그는 지연과 마주쳤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네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쌓인 신뢰가 다시 한번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은 씨의 존재를 숨긴 것, 이제 이해해요. 가족은 때로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니까요. 일주일 후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호가 병원 정원에서 하은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 하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윤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작지만 감동적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지훈과 서진은 마치 오랜 형제처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진이 개발 중인 의료기기를 지훈의 제약회사에서 상용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 의료기기가 어머니 같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꿈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우는 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 씨, 혹시 12년 전 보스턴 메디컬 센터에서 저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계셨군요. 네. 그때 선생님께서 저를 진료하셨어요. 당시 저는 초기 증상만 보였고 선생님이 더 정밀한 검사를 권하셨지만 동혁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민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좀 더 확실하게 진단했더라면 하은의 고통이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진단했어야 했는데. 하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그때 제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12년 전 그 만남이 오늘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으니까요. 한 달 후 민우의 은퇴 후 첫 의학 논문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그 논문은 하은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림프종 치료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민우는 창가에 서서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과 하은은 자매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고 윤호는 서진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의 옆에서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때로는 우연히 들린 목소리가 한 가족의 인생을 바꾸고 잃어버린 40년의 시간을 되찾게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함께할 새로운 삶, 그리고 늦게 찾은 행복. 민우는 호텔 회의실에서 우연히 들었던 그 목소리가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음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성이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인생의 늦은 시기에 이런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이제 모든 비밀은 밝혀졌고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가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어떠신가요? 이런 특별한 사연은 아닐지라도 우리 곁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든 각자 다른 곳에서 살든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눈물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가족이 하나 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사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죠. 자네가 병장 오태준인가? 네, 소장님. 자네가 초기 보고를 무시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태준이 당황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확인을 해서 됐습니다. 병사의 목숨이 달린 문제에 확인을 운운하는 건가? 구차한 변명이네. 육군 소장 투스타가 일개 병장에게 직접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보고 계신 곳의 지역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전방 GOP 부대로 가는 군용 트럭 안에서 송민우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입대한 지 2달,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첫 발령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계, 철책선이 보이는 최전방 초소. 여기서부터는 사진 촬영 금지다. 휴대폰도 제한된다. 운전병의 말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조금 떨렸어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술 마시고 떠들던 날들이 갑자기 머나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트럭이 멈추고 GOP 부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제3경계중대라는 편말이 민우를 맞이했습니다. 이등병 송민우, 처음 뵙겠습니다. 민우는 중대장 앞에서 경례를 올리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대장은 민우의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 출신이군. 여기서는 그런 거 소용없어. 앞으로 내가 배울 건 책에 없는 것들이야. 민우의 마음이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중대장의 말투에서 어떤 경고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일병 김상우, 신병 인솔에서 생활관으로. 민우는 일병을 따라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부대 안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도 무거워 보였어요. 여기 분위기가 좀 특별한가 봐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상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달 전에 사건이 있었어. 초소에서 총기 사고. 그 뒤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 민우의 등줄기로 한기가 내려갔습니다. 뉴스에서 본 그 사건이 바로 이 부대에서 일어났다니. 생활관에 들어서자 몇몇 병사들이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건 구석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던 병장이었습니다. 그는 민우를 보자 천천히 일어났어요. 신병. 네, 이등병 송민우입니다. 병장은 민우 앞에 다가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오태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서울대.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똑똑한 놈이 왔구만. 난 군사학교 출신이야. 여기서는 내 말이 법이다. 알겠어? 태준의 목소리에 어떤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야, 이면수. 신병 침상 배정해줘라. 태준의 부름에 상병 한 명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현수는 태준을 마치 영웅처럼 바라보는 듯했어요. 네, 병장님. 제1구석 자리로 배정하겠습니다. 민우는 가장 추운 구석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짐을 풀면서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합참 정보본부장인 아버지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하지만 민우는 아버지의 지위를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입대 전 아버지와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민우야, 아버지가 누군지 말하지 마라. 내 힘으로 헤쳐나가길 바란다. 군대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니까.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식판이 그의 침대 위로 던져졌어요. 이등병. 30분 후 초소 교대다. 첫날부터 야간 근무 배정됐어. 운이 좋네. 태준의 비웃음 섞인 말에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첫날부터 야간 근무라니. 병장님, 신병은 보통 적응 기간이. 말을 꺼낸 일병 김상우의 말은 태준의 날카로운 눈빛에 끊겼습니다. 여기선 내가 규칙이다. 알겠어?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그의 군 생활.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처럼 강해지고 싶었으니까요. 철책선으로 향하는 길, 쏟아지는 별들 아래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심이 곧 그의 인생을 바꿀 시험대가 될 것임을. 입대 3개월 차, 민우는 벽에 붙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날들, 휴가도 아니고 외출도 아닌 날들, 모두 연속 야간 근무였죠. 민우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송민우. 철책 순찰 나간다. 태준의 목소리에 민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추운 2월 영하 15도의 날씨에 또다시 철책 순찰이라니.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병장님. 현수가 비웃음을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울대 나와서 뭐해? 여기선 그냥 이등병일 뿐이야.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가운 군화를 신으며 그동안의 괴롭힘을 떠올렸어요. 3개월 동안 휴식 시간은 최소한으로 가장 더럽고 위험한 일은 모두 그의 몫이었습니다. 샤워 시간조차 5분으로 제한되었고 식사 시간도 항상 마지막이었죠. 태준과 함께 철책 순찰로 나가는 길, 삐걱거리는 눈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웠습니다. 민우는 문득 태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항상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의 표정.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왜 쳐다봐, 이등병? 태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병장님. 태준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번쩍였어요. 너 같은 대학 출신들이 제일 꼴 보기 싫어. 다 똑똑한 척하면서. 그 말에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난 군사학교 시험을 봤어. 합격했다고 통보받았지. 그런데 최종 신체 검사에서 탈락했어. 태준의 목소리에 담긴 쓰라림이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병으로 입대했어. 본래 나는 장교가 되었어야 했다고. 근데 너 같은 녀석들은 그냥 대학만 나오면 장교 지원 가능하잖아? 태준의 눈에서 질투와 분노가 번갈아 비쳤습니다. 민우는 그제서야 태준의 행동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꿈을 빼앗긴 사람의 한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철책 순찰로 지쳐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옆 침대의 윤재혁, 동기 이등병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민우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그래. 재혁이 주변을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태준 병장이 왜 너한테만 그러는지 알아? 그와 현수 상병은 같은 동네 출신이야. 파벌이 있어. 그리고 그 군사학교 탈락 이야기 사실이래.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파벌과 개인적 한이 맞물려 자신을 괴롭히는 거였군요. 다음 날 부대 훈련장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가스 마스크 훈련 중 태준이 민우에게만 특별한 지시를 내렸어요. 이등병 송민우, 너는 마스크 없이 진행해. 민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가스실 훈련에 마스크 없이 들어가라니 위험한 지시였어요. 병장님, 규정상 마스크 없이 가스실 훈련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순간 훈련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뭐, 지금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야? 민우는 침을 삼켰습니다.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렀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안전 규정입니다. 병장님,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요. 훈련 감독관이 다가와 상황을 파악했고 태준의 지시는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그날부터 민우는 명령 불복종 병사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저녁 점호 후 태준은 민우를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현수도 함께였어요. 너 정말 큰 실수했어.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난 그저 규정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이등병 주제에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병장님 말씀을 어기다니. 민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콤플렉스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주 휴가 전화 시간, 민우는 부모님과 통화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따뜻하게 들려왔어요. 아들, 군 생활은 어때? 힘들진 않니? 민우의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치밀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모든 괴롭힘과 불공정함에 대해 아버지라면 당장 해결해 주실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는 웃음으로 위장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들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순간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또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그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의 진정한 용기와 리더십이 곧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죠. 민우는 철책선 근처 초소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고 손끝은 이미 감각이 둔해져 있었어요. 1시간만 더 버티면 교대다. 민우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지만 그는 쌍안경을 들어 북쪽 지역을 계속해서 살폈어요. 이것이 그의 임무였으니까요. 갑자기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숨을 멈췄어요. 다시 한번 보니 분명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는 빛. 그것도 3군데에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단순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곧바로 초소 전화를 들어 당직 사령실에 연락했습니다. 초소 3번입니다. 북쪽에서 이상한 빛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오늘 당직 사령이었어요. 뭐, 그냥 별빛 아니야? 이등병이 별 보고 헛것 본 거 아냐? 태준의 말투에는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우의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커졌어요. 병장님, 이건 별빛이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빛입니다. 3군데에서요. 야, 너 또 명령 불복종하려고? 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데.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준은 초소에 없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 뭔가 이상했어요. 병장님, 감시 규정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즉시 중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너 지금 나한테 규정 얘기하는 거야? 헛것 보고 부대 전체를 난리로 만들 작정이냐? 민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고의로 보고를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의 실수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때 철책선 너머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1명, 2명, 최소 5명의 인형이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민우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병장님, 지금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원 5명이 철책선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태준의 대답이 머뭇거렸습니다. 확실해? 너 때문에 허위 경보면 넌 군법회에 갈 줄 알아. 민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태준을 통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어요. 비상 전화선을 통해 직접 상급부대 지휘통제실에 연결했습니다. 3중대 3초소 2등 병송 민우입니다. 현재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원 5명이 철책선에 접근 중입니다.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등병,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말고 계속 감시하라. 지원부대 즉시 출동한다. 민우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초소에 혼자였기에 불안했지만 임무를 계속해야 했어요. 쌍안경으로 북한군이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철책선에 가위로 구멍을 내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10분 안에 넘어올 거야. 민우는 망설임 없이 비상경보 버튼을 눌렀습니다. 요란한 경보음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순간 북한군들이 놀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증원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철책선을 비추자 북한군들은 급히 뒤로 물러났어요. 민우의 기지로 침투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이등병, 상황 설명해. 대대장이 직접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 빛을 발견한 순간부터 태준 병장이 고고를 무시한 일, 직접 상급 부대에 연락한 것까지요. 대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장 오태준은 어디 있지? 그때 태준이 불이 나게 초소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대대장님, 제가 상황을 확인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대대장은 차갑게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병장, 자네 왜 초기 보고를 무시했나? 첫 신고가 들어온 시간이 30분 전인데. 태준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확실한 증거를 원했을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 국경 침투 같은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를 기다리다간 병사들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 민우는 그 자리에서 꼿꼿이 서 있었지만 가슴 속에선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태준에게 문제가 생길까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론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대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우도 호출받았어요. 대대장은 모든 간부들 앞에서 민우를 칭찬했습니다. 이등병 송민우는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력과 용기를 보여주었다. 만약 그의 조치가 없었다면 우리는 심각한 국경 침투 사태를 겪었을 것이다. 민우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칭찬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이에 본인은 이등병 송민우를 표창할 것을 상부에 건의하고자 한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등병에게 표창이라니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민우는 조용히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얼굴에는 분노와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태준이 민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어요. 이제 너 잘됐다. 기뻐하냐?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병장님, 넌 내 위치를 노리고 있지? 내가 군사학교 출신이라는 거 알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적개심이 교차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단지 넌 여기서 살아남지 못할 거다. 태준은 이 말을 남기고 휙 돌아서 떠났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임무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곧 그의 군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합참 정보본부장이 부대 점검 온대. 아침 점호 후 들려온 소식에
생활관이 술렁였습니다. 민우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합참 정보본부장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송기태 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 도착하신데 인권 실태 점검이래. 병사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중대장은 서둘러 2대 대청소를 지시했고 태준과 현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특히 태준은 지난번 북한군 침투 시도 사건 이후 주의 관찰 대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등병 송민우, 너는 생활관 바닥 전체 청소해. 태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게 들렸습니다. 민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그랬듯이 민우의 배경을 밝히지 않고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오후 2시 부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군기가 바짝 들어간 분위기였죠. 태주는 계속해서 민우에게 눈에 띄지 않게 구석에 있으라고 지시했어요. 넌 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오늘은 조용히 있어. 알겠어? 민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태준의 말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북한군 침투 사건 이후 태준은 민우를 더욱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갑작스러운 소란이 들렸습니다. 사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대대장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 사람은 바로 민우의 아버지였습니다. 민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사복 차림으로 오셨군요. 여기가 삼중대 생활관인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네, 소장님. 저희 중대는 항상 규율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중대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태는 천천히 생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죠. 그러다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눈에 미세한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저기 이등병, 이리 오게. 민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천천히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름이 뭔가? 이등병 송민우입니다. 소장님. 민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송민우. 아버지가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자네가 북한군 침투 시도를 발견한 병사인가? 부대원들이 놀란 눈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합참 정보본부장이 이미 그 사건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 긴장했어요. 네, 소장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병장 오태준인가?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소장님. 자네가 초기 보고를 무시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태준이 당황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소장님. 저는 단지 확인을 위해.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사의 목숨이 달린 문제에 확인을 운운하는 건 변명에 불과하네. 그때 대대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 어떤 조치였는지 사무실에서 자세히 들어보겠네. 아버지의 말투에서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민우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이등병 송민우, 함께 가지. 민우는 놀랐지만 묵묵히 따라 나섰습니다. 대대장 사무실로 들어선 후 문이 닫히자 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민우야, 잘 지내고 있었니?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버지, 대대장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소장님, 혹시 그렇네. 송민우는 내 아들이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밀로 해왔지. 특별 대우를 받지 않길 바랐으니까. 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장의 아들이 자신의 부대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니 이건 큰일이었죠. 민우야, 이제 솔직히 말해도 돼. 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니?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연속된 야간 근무, 불공정한 대우, 태준과 현수의 괴롭힘, 그리고 국한군 침투 사건까지요.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대대장은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네. 내가 직접 하겠어. 아버지는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아버지가 해결할게. 민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 했어요.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모든 병사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송기태 소장이다. 오늘 이 부대를 찾은 이유는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의 노고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태준과 현수는 구석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내가 확인한 것은 실망스러운 현실이었다. 병장 오태준과 상병 임현수는 2등병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고, 심지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의 이기심을 앞세웠다.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아버지는 태준과 현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두 사람은 내일부터 타 부대로 전출 조치한다. 또한 군법회의에 회부할 것이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이등병 송민우는 내 아들이다. 이 말에 부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우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도운 것이 아니다. 그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 강한 군대는 약한 병사도 지키는 군대다. 서로를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 아버지의 말이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앞으로 이 부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그것이 진정한 강한 군대의 모습이다. 민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이 부대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희망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2달이 지난 어느 아침 일병 계급장을 단 민우는 초소 창문을 통해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일병님, 교대 준비됐습니다. 낯선 목소리에 민우는 돌아봤습니다. 이등병 윤재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막 입대한 신병이었죠. 민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했어, 재혁아. 밖에 춥지? 따뜻한 물 있으니까 들어가서 마시고 좀 쉬어. 재혁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병영 생활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일병님. 민우는 초소를 둘러보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준과 현수는 타 부대로 전출되었고 불공정한 근무 배정이 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는 게시판에 붙은 새 근무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병사가 공평하게 근무 시간을 나누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 같지만 이것이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송민우 일병 중대장이 다가오며 불렀습니다. 민우는 경례를 올렸어요. 다음 주에 합참 정보본부장님이 다시 오신대. 이번엔 공식 방문이야. 민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오신다니 무척 기대됐어요. 이번에는 몇몇 병사들과 간담회도 하신대. 넌 당연히 참석해야겠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대장님. 일주일 후 아버지는 정식 군복을 입고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가슴에 달린 2개의 별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모든 병사들이 줄을 서서 소장님을 맞이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아버지는 모든 병사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더 나은 병영 문화를 위한 제안,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민우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존경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아버지는 민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철책선 근처 작은 정자에 앉았어요. 많이 달라졌더구나. 이 부대가.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군번줄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군번줄이란다. 6.25 전쟁 당시 사용하셨지. 민우는 조심스럽게 군번줄을 받아들었습니다. 금속 부분에는 할아버지의 이름과 군번이 새겨져 있었어요.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평범한 이등병으로 시작하셨어.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동료들을 구해내셨지. 그게 진정한 용기란다. 민우의 손가락이 군번줄을 감싸주었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군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우야, 강한 자가 되려면 약한 자를 이해해야 한다. 그걸 내가 보여줬구나. 아버지의 말에 민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민우는 윤재혁과 함께 철책 순찰을 나갔습니다. 이제 신병 교육도 민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어요. 일병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재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뭐든지 물어봐. 어떻게 선임이 되어서도 저희에게 이렇게 친절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다른 부대는 안 그렇다고 하던데.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재혁아, 내가 이등병 때 정말 힘들었어. 선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 약한 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게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서로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야. 내가 겪은 고통을 내가 또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재혁의 얼굴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일병님 같은 선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민우는 병영 게시판에 새로운 문구가 걸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한 군대는 약한 병사도 지킨다라는 문구였어요. 아버지의 말씀이었죠. 민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구와 함께 새로운 부대 문화는 인근 GOP 부대들로도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부대 병사들도 이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점차 군 전체의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제대를 2달 앞둔 어느 날 민우는 다시 한번 철책선 초소에 섰습니다. 이제 그는 분대장이 되어 여러 후임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북한 땅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이 경계를 지켜야 해. 민우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리더십, 약자를 보호하는 용기,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제대 전날, 민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내일이면 제대합니다. 자랑스럽다, 아들.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철책선을 바라봤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수호자는 약자도 지키는 사람. 민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남긴 작은 변화가 이곳에서 계속될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경험은 앞으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